여의도 연구원이 여당의 연구원으로 한 거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거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정당,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전략의 기조를 잡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전 짜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질문은 공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도 모실 텐데, 공이 같은 질문을 할 텐데,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런 잣대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강점과 약점은 뭡니까? 강점과 약점이라기보다는 성과와 앞으로 할 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면, 예. 신뢰를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저희 민주연구원하고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7개월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나온 그 또 주목할 에피소드 또는 얘기 중에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발리에서 화산 분화 뭐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전세기 국민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신뢰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그거는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민주당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아니 일반 국민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의 핵심은 이게 국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소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뭐 성과랄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점이라기보다는 혹은 과제. 한계죠. 그러니까 한계, 과제. 여전히 처음 출발할 때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렵죠. 대외적으로는 뭐 주변 북핵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어렵고요. 대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촛불로에서 어떤 중앙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큰 길은 열었지만 가기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틀 아래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새해에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과의 가장 큰 점은 역시 민생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2017년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2017,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예요. 예. 네. 보통은 뭐,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번개같이 지나갔다고, 연초에. 근데 유난히 2017년은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예.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 혹은 정권의 입장에서 2017년을 되돌아볼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되짚어보자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우선 당연히 탄핵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탄핵 결정이 있겠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민이 이 촛불광장에 모여서 그 힘으로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내고 또 그렇지만 다시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대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과의 뭐 작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국회 예산 통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새 정부가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을 구체적인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상당한 어려움 끝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킨 것까지가 해서 일단 기본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낸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강 순방을 마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변국 순방을 마친 것이 어쨌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해서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서 이게 어디 와도 이 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이 외교적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얼기설기 좀 꿰어 맞춰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아직 무슨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건 아니죠. 그러나 숨을 쉴 만큼 돌려놓은 것 자체가 일단 성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겠고요.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탄핵이나 선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아는데 이 민주연구원이라고는 그 싱크탱크 브레인이 보는 관점에서 요걸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 싶어서 아, 그랬군요. 이렇게 감탄해 보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아, 감탄이 안 되시죠. 아직까지는 감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 돈이 세 일하니까. 그다음에 4강 순방의 완료. 네. 사실은 마지막으로 네. 이제 연말에 일어나는 흐름들 중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움직임 네네. 플러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무죄로 된 것. 예. 이거를 엮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당의 공세가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 아까 그 여소야대 환경이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 또 작은 이렇게 새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작지 않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계 개편이 시작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뭐 9석의 바른정당과 39석의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맞습니까? 숫자가 11석인가요? 예. 합쳐서 50여 석의 그 정당이 새로 나온다. 숫자 산술합이 아니라, 그 다음,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반문재인, 네. 비문재인 그 세력을 어떻게든 이제 얼기설기 엮어서 어떤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보려는 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이후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네. 세력들이 어떻게든 그 반문재인, 비문재인 세력을 만들어 보는 그것으로 가는 것일 테요. 글쎄요, 뭐 정계 개편이라고 뭐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시대가 어떤 인위적인 정략에 의한 개편, 뭐 이합집산 이런 것을 이제 안 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식으로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예측해서 본다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것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겠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올해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이벤트는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기본을 했다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예. 현재 자유한국당 6개를 지키면은 성공이라고. 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른정당에 2이 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9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여당이 아무리 인기가 또는 지지도가 있다고 해도 네. 선거에서 여당의 입장으로 선거를 칠 때 이기는 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9개를 지키는 것을 하면 기본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라도 더 얻으면 일단은 승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한 현재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갚하는 그런 승리를 기대하지만 9+1 이상 되면 우선 그때부터는 2자리 숫자만 되면 성공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가장 격전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수도권과 서울, 경기. 예, 그리고 부산, 경남 아닐까요? 부산, 경남이요? 수도권은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이 이겼냐 이걸 네. 보기도 하고 과반수를 어디가 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디가 뭐 제일 많이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구도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전통적인 지역 기반에서 얼마나 다른 곳을 진출했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종합할 때 수도권이 어디가 됐느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가져온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그렇죠.
경기도지사는 근데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물론 이제 당의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뭐 가상에서 볼 때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경기도민들의 당과 어떤 전반적인 판단 이런 걸 종합하면 그 우세가 갈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갈 수 경기도의 있다. 경우는. 그리고 반대편의 후보가 현재로서는 남경필 지사 외에는 예. 특별히 떠오르는 후보가 없어 보이죠.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나올까요? 그럼 거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은 독특한 곳이거든요. 서울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느냐 아니냐 굉장히 따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의 새로운 정치로부터 이어졌던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정치적 자산은 특히 서울에선 상당히 이제 끝났다. 삭감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지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속마음 표현이 끝났다 이거죠? 삭감됐다.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파괴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기대하기 좀 어렵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저희로서는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 그럼요. 노 대통령 시절부터의 뭐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꼭 거기서 어떤 민주 세력이 일을 제대로 해보는 기회를 얻는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비원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꼭 이기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서 한번 민주당 출신의 시장을 한번 선택해서 일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정의당하고의 혹시 선거연대 같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측에서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 뭐 이런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선거연대를 특히 정의당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아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발언이 이제 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당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재 스코어 뭐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합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합당이 돼서 후보가 나오면 경쟁력이 수도권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와 어디가 합당하는 경우?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요. 합당하려는 것은 그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어디 그걸 다시 물어보십니까? 뻔한데. 어디 합당하는? 이제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략 결혼 하면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도 굳이 따지자면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지망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 지망 이런 어떤 새로운 욕구들이 결합해서 정략적으로 결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처럼 보이는 다른 어떤 정략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당장 소위 얘기하는 호남계가 흔들리고 또 바른정당 내에서도 한국당으로 이탈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큰 어떤 결합의 뭐 시너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수도권에서. 원장님이 됐으니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그럼하고 지적으로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너뜨리고 싶네요.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개헌은 원래 이제
원래 저희 구도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동시에 나와서 주고받으면서 예, 이야기를 예, 좀 길게 예, 나눠볼까 했는데 하필 또 일본에 계셔가지고. 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조만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따로따로 짧게, 따로따로 나오셨으니까 짧게 언론만 얘기하고. 네, 네. 그렇게 두 하죠. 분이 격돌하는 시간은 따로 마련하겠는데, 개헌은 될까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면 네.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 숫자도 그렇고 대통령 발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유로든 결사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결사 반대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100석 이상이 넘었으니까요. 예, 110 몇 석입니까? 5석입니까? 6석입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기준으로는 결사 반대예요. 그죠? 예. 왜 반대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좀 이상한데 결국 불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국민이 요구하고 또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뭐 정 그렇다면 제일 현실적으로 하는 게 지방선거 때 해 너네 약속대로 그게 그렇죠. 뭐 돈도 더 들고 간단하잖아 이렇게 지금 해서 거의 국민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하는 것은 갑자기 안 한다.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갑자기. 글쎄요. 그게 투표율이 높아져서 그 선거가 그러니까 국민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투표율이 국민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지 뭐 그건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국회에서 개헌이 네. 자치의 방향, 그러니까 결국 자치 분권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침 지방선거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자치 분권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런 방향을 선호하니까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흐름 쪽에 더 또 힘이 실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불리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저도 되겠죠.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가 불리하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예. 그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실 때 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은 사실은 두 분이 격돌해야 재밌는데 혼자 나오셔가지고 또 너무 무게를 잡으셔가지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여의도 연구원이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 각종 뭐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네.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여의도에서는 알려져 있고 물론 뭐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민주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하죠. 하죠. 네. 그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략 요런 거 있다. 그런 거 좀 공개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요런 거 해봤는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게 나오더라. 글쎄 뭐 의외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뭐 이제 어떤 소위 선거와 관련된 것지만 정책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 그 국민의 네. 의식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의식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좀 통상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는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정당 지지도가 높은 거. 그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인기라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아주 극보수, 보수, 중도, 개혁, 중도 개혁 이런 것 중에 또는 중도 진보 실제로 국민의 성향 가운데 의식 가운데 중도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다수가 되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그러한 컬러의 정당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지지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희가 잘만 하면.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싶겠으나 그 이전에 사실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으로 가고 비교적 있어서 그런 방향에 맞는 정책의 기조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아니 가령 이제 뭐 대북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왜 발생했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저게 꼭 무슨 적화 통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저렇게 지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본다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뭐 사형제 폐지라든가 등등등등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는 조금 달랐던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들이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열리는 쪽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사회적인 흐름이 뭐 촛불 뭐 이런 것과 함께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의도에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눈만으로 자꾸 이합 집산을 하면은 저는 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경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붙여주세요. 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네. 저희가 이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대결에 앞서서 맛배기로 들려드렸던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다시 테이블 위에 모시고, 격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내고 또 그렇지만 다시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대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과의 뭐 작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국회 예산 통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새 정부가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을 구체적인 정책적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한 어려움 끝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킨 것까지가 해서 일단 기본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낸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강 순방을 마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변국 순방을 마친 것이 어쨌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해서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서 이게 어디와도 이 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이 외교적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얼기설기 좀 꿰어 맞춰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아직 무슨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건 아니죠. 그러나 숨을 쉴 만큼 돌려놓은 것 자체가 일단 성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겠고요. 또 제가 하나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탄핵이나 선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아는데 이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브레인이 보는 관점에서 요걸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군요. 이렇게 감탄해 보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감탄이 안 되시네요. 아직까지 감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 돈이 세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4강 순방에 왔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연말에 일어나는 흐름들 중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움직임 플러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무죄로 된 거. 이거를 엮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당의 공세가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 아까 그 여소야대 환경이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 또 작은 이렇게 새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작지 않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계 개편이 시작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뭐 9석의 바른정당과 39석의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맞습니까? 숫자가 11석인가요? 예. 합쳐서 50여 석의 그 정당이 새로 나온다. 숫자 산술합이 아니라, 그 다음,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반문재인, 비문재인 그 세력을 어떻게든 이제 열기설기 엮어서 어떤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보려는 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이후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세력들이 어떻게든 그 반문재인, 비문재인 세력을 만들어 보는 그것으로 가는 것일 테요. 글쎄요, 뭐 정계 개편이라고 뭐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시대가 어떤 인위적인 정략에 의한 개편, 뭐 이합 집산 이런 것은 이제는 안 통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두 분이 격돌하는 시간은 따로 마련하겠는데
개헌은 될까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면 네.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 숫자도 그렇고 네. 대통령 발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유로든 결사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결사 반대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100석 이상이 넘었으니까요. 예, 110 몇 석입니까? 5석입니까? 6석입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기준으로는 결사 반대예요. 그죠? 예. 왜 반대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좀 이상한데 결국 불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국민이 요구하고 또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고 그러니까 국민 요구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뭐 정 그렇다면 제일 현실적으로 하는 게 지방선거 때 해 너네 약속대로 그게 그렇죠. 뭐 돈도 더 들고 간단하잖아 이렇게 지금 해서 거의 국민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하는 것은 갑자기 안 한다.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갑자기. 글쎄요. 그게 투표율이 높아져서 그 선거가 그러니까 국민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투표율이 국민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지 뭐 그건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국회에서 개헌이 네. 자치의 방향, 그러니까 결국 자치 분권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침 지방선거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자치 분권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런 방향을 선호하니까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흐름 쪽에 더 또 힘이 실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불리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저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가 불리하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예. 그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실 때 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은 사실은 두 분이 격돌해야 재밌는데 혼자 나오셔가지고 또 너무 무게를 잡으셔가지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여의도 연구원이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 각종 뭐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네.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여의도에서는 알려져 있고 물론 뭐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민주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하죠. 하죠. 네. 그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략 요런 거 있다. 그런 거 좀 공개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요런 거 해봤는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게 나오더라. 글쎄 뭐 의외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뭐 이제 어떤 소위에 선거와 관련된 것지만 정책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네. 의식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의식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좀 통상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는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정당 지지도가 높은 거. 그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인기라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같은데요. 진짜 속마음 표현이 끝났다 이거죠. 삭감됐다.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파괴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기대하기 좀 어렵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저희로서는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 그럼요. 노 대통령 시절부터의 뭐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꼭 거기서 어떤 민주 세력이 일을 제대로 해보는 기회를 얻는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비원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꼭 이기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서 한번 민주당 출신의 시장을 한번 선택해서 일을 시켜보셨으면 좋겠다.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정의당하고의 혹시 선거연대 같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측에서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 뭐 이런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선거연대를 특히 정의당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아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발언이 이제 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당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재 스코어 뭐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합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합당이 돼서 후보가 나오면 경쟁력이 수도권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와 어디가 합당하는 경우?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요. 합당하려는 것은 그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어디 그걸 다시 물어보십니까? 뻔한데. 어디 합당을. 이제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략 결혼 하면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도 굳이 따지자면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지망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 지망 이런 어떤 새로운 욕구들이 결합해서 정략적으로 결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처럼 보이는 다른 어떤 정략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당장 소위 얘기하는 호남계가 흔들리고 또 바른정당 내에서도 한국당으로 이탈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큰 어떤 결합의 뭐 시너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수도권에서. 원장님이 됐으니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그럼하고 지적으로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너뜨리고 싶네요.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개헌은 원래 이제 원래 저희 구도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동시에 나와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볼까 했는데 하필 또 일본에 계셔가지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조만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로따로 짧게, 따로따로 나오셨으니까 짧게 언론만 얘기하고. 네. 여의도 연구원이 여당의 연구원으로 거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거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전략, 기조를 잡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전 짜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질문은 공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도 모실 텐데, 공이 같은 질문을 할 텐데,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런 잣대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강점과 약점은 뭡니까? 강점과 약점이라기보다는 글쎄 성과와 앞으로 할 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면, 예. 신뢰를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저희 민주연구원하고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7개월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나온 또 주목할 에피소드 또는 얘기 중에 얼마 전에 발리에서 화산 분화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전세기 국민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신뢰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그거는 청와대가 민주당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아니, 일반 국민,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의 핵심은 이게 국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소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성과랄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점이라기보다는 혹은 과제. 한계죠. 그러니까 한계, 과제. 여전히 처음 출발할 때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렵죠. 대외적으로는 뭐 주변 북핵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어렵고요. 대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촛불로에서 어떤 중앙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큰 길은 열었지만 가기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틀 아래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새해에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과의 가장 큰 점은 역시 민생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2017년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2017,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예요. 예. 네. 보통은 뭐,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번개같이 지나갔다고, 연초에. 근데 유난히 2017년은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예.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 혹은 정권의 입장에서 2017년을 되돌아볼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되짚어보자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우선 당연히 탄핵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탄핵 결정이 있겠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민이 촛불광장에 모여서 그 힘으로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가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식으로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예측해서 본다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것이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겠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올해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이벤트는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기본을 했다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예. 현재 자유한국당 6개를 지키면은 성공이라고. 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른정당에 2이 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9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여당이 아무리 인기가 또는 지지도가 있다고 해도 네. 선거에서 여당의 입장으로 선거를 칠 때 이기는 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9개를 지키는 것을 하면 기본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라도 더 얻으면 일단은 승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한 현재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갑하는 그런 승리를 기대하지만 9+1 이상 되면 우선 그때부터는 2자릿수만 되면 성공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가장 격전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수도권과 서울, 경기. 예, 그리고 부산, 경남 아닐까요? 부산, 경남이요? 수도권은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이 이겼냐 이걸 네. 보기도 하고 과반수를 어디가 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디가 뭐 제일 많이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구도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전통적인 지역 기반에서 얼마나 다른 곳을 진출했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종합할 때 수도권이 어디가 됐느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가져온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그렇죠. 경기도지사는 근데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물론 이제 당의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뭐 가상에서 볼 때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경기도민들의 당과 어떤 전반적인 판단 이런 걸 종합하면 그 우세가 갈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갈 수 경기도의 있다. 경우는. 그리고 반대편의 후보가 현재로서는 남경필 지사 외에는 예. 특별히 떠오르는 후보가 없어 보이죠.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나올까요? 그럼 거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은 독특한 곳이거든요. 서울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느냐를 굉장히 따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의 새로운 정치로부터 이어졌던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정치적 자산은 특히 서울에선 상당히 이제 끝났다. 삭감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지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